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요,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먼저 모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각종 통계가 관련한 통계가 한국의 인구 변화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겼다라는 게 어제의 일이 아니고요, 벌써 한참 전에 경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간극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게 아마도 작금의 이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위기론 혹은 기회론의 그 불가피한 논쟁들을 좀 더 강화시키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본질을 읽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인구 변화라고 하면 흔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제 결론들을 많이 도출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요, 인구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결과 보니까 이쪽은 저출산이고요, 이쪽은 고령화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결과를, 이 현상을 무언가가 보이는 손 혹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예측치를 초월하는 속도로 강하게 추동을 한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결론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원인 인자를 먼저 봐야 될까요? 당연히 원인 인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하는지의 그 원인 인자가 되는 얘기들부터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회라는 것은 늘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쓰면 위기가요, 굉장히 좋은 기회의 도약대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못 따라가면 말 그대로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겠죠. 제가 동그라미 3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현상으로서 발생하는 인구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 좀 알자라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이게 왜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알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심각해지는 게 그 원인 인자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건데, 저는 결국 인구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일들의 결론에 다 닿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해도요, 이건 인구 문제 때문이고요, 행복해도 인구 문제예요. 결국 그렇다면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뭘까? 이고요. 그 원인이 제대로 진단이 되면 아마 처방책도 동시에 굉장히 효과적인 처방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처방책으로 바로 도농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우리 지방 분권 얘기도 많습니다만, 바로 지역화, 즉 로컬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요,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은 해야 됩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 작업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걸리고요. 쉽게 얘기하면 20, 30대의 후속 세대들의 마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해주고 교육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정책을 편다고 티가 나는 결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가고요. 대신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를 더 심각하지 않게 완화시키거나 적응시킬 수 있는, 눈앞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라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주장의 핵심이 바로 로컬리즘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위기라고 표현됐던 것들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한국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계 신기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계 신기록하면 뭔가 굉장히 우리 긍정적으로 우리 또 뭐 해냈어 하는 이 다이내믹 코리아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죠? 아쉽게도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별로 좋지 않은 통계도 세계 신기록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 세계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쓰는 이유는 인류가, 그리고 선행했던 선진국의 어느 나라도 사실은 찍지 않았던 출산율의 수치, 바로 1명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요, 2.1명을 낳으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녀 두 분이 결혼하셔가지고 둘 정도 나오면 현행 인구는 유지가 됩니다. 0.1명 정도를 넣는 이유는 그 후속 세대가 소위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이제 잃어버릴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까지 넣어서 통계상 2.1명을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1.3명 이하가 되면 인구 위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요 1.3명 이하까지 간 적도 없습니다. 한국은 2002년도에 1.3명을 찍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요 1.3명도 모자라가지고 1명을 하향 돌파했어요. 이거는 유엔에 등재되어 있는 약 200개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 수치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꼴찌와 그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 꼴찌의 격차를 빠른 속도로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죠. 출산율의 그래프예요. 중간에 있는 파란색 그 굵은 선 있죠? 저게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들 한번 보실까요? 되게 우리가 흔히 잘 비교하고 있는 소위 그 유럽 국가들, EU 국가들, 그 다음에 OECD, 일본, 심지어 최근에 이제 1가구 1인 일자녀 정책이죠. 요거 포기한 중국도 같이 넣었습니다만 한국이 가장 심각하죠. 그나마 최근 5년의 끝은 또 반영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게 왜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저렇게 추세적으로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한국처럼 저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떤 노력을 했지? 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을 이제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현장 단위에서 드디어 인구 문제가 파급되는, 체감되는 상황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대학 입시에서 벚꽃 엔딩이라고 그러죠. 지방대학 순서부터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심지어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옛날에는 서울의 우수한 상위권 학교보다 와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었어요. 그거조차도 8개 중에서 7개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봉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정원 조정도 안 했던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학교에 들어갈 친구들이 하나같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렸기 때문이에요. 서울 수도권은 경쟁력이 또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2021년 대학 입시를 봤던 친구들은 2002년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그죠? 2002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20년 있다가 만 19이 될 때 시험을 본다는 것은 누구나 대한민국이 모두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2002년에 신생아 수가 몇 명이었냐? 49만 명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때 시험 볼 때 대학 입시 정원이 49만이었어요. 그럼 뭘까요? 누구든 이제 가고 싶은 대학하고 매칭이 안 돼서 그렇지 입학 정원하고 시험 보는 친구들은 1대1로 매칭이 돼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조금밖에 안 줄면 매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경쟁력이 낮은 곳부터 가격이 싸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문을 닫겠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들 중에 또 절반은 남자분이죠. 남자분들은 또 1, 2년 있다가 군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지금 병무청, 국방부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 그런 거 아시죠?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 혹은 여성분들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또 월급을 현실화시키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원인 딱 하나거든요. 병역 자원의 부족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한 2년, 3년 이제 제대하고 나서 오고요. 여성분들은 그보다 좀 더 빠르겠습니다만 사회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돈을 벌어야 되죠. 자, 운 좋게 취업했다고 치죠. 그러면 취업 급여 명세서를 받으실 겁니다. 보면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어요. 좌변에는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것들이 쭉 뜨고요. 우변에는 이제 공제하는 것들이 쭉 뜹니다. 앞으로 아마 증세 사회는 불가피해져요.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될 현역 인구는 줄어들고 또 그 돈으로 부양을 해야 될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 매칭이 안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죠. 즉 증세 넘어갈 텐데 이 증세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보장까지도 넘어갑니다. 우리 사회보장은 보통 준조세라고 표현하거든요. 한국은 특히나 이게 국민계보험이라 그래서 계 전체가 다 의무 가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빠지고 싶다고 안 빠져요. 이민 가지 않는 이상. 자, 그렇다면 세금도 늘어나는데 준조세까지 늘어난다. 아까 급여명세서의 우변이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소득은 그대로라도 이쪽에 떼가는 비율이 훨씬 높아질 거고요. 아마 2, 3년 정도 후면은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본격적인 아마 증세 논의가 시작이 되고요. 또한 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격변기에 지금 이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격변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래서 이런 인구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통계로서의 인구의 규모를 확인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흔히 센서스라고 표현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2015년에 했고요. 2020년에 했어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한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다? 앞으로 50년 동안 과거 5년의 그 궤적들 있죠? 5년의 궤적을 평균 내 가지고 앞으로 50년 동안의 평균치로 쭉 당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추계라고 표현합니다. 즉 5년 동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50년 후에 한국 사회는 특히 인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건들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프 보면 한국 인구가 고위, 중위, 저위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고위는 출산율이 조금 더 늘어날 때 갈 수 있는 이상적인 타입, 중위는 지금 상황이 갈 때, 저위는 상황이 좀 꼬여가지고 더 나빠질 때. 그 간극들을 반영해가지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가 다 받아와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주요한 핵심적인 사무들 있죠. 업무들을 이제 재구성을 합니다. 자, 앞으로 50년 동안 이렇게 인구가 변하는데 당장 우리 부처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의 순서 보니까 생각보다 과거 5년 동안 이 변화가 심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이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원의 배분부터 시작해서 스케줄 같은 것들 있죠. 이거를 역산해가지고 재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는 게 인구주택 총조사예요. 그래서 2015년에 했습니다. 그럼 2020년에 하면 되겠죠. 그래프 제목이 뭐죠? 2019년 3월에 특별 추계를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2015년에 그래서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무려 50년짜리를 만들었는데 2017년부터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당장 2년 후가 틀렸는데 50년 후가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특별 추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특별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출생에서 사망을 뺀 거. 자연 증감에서 한국은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게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쨌든 출생이 사망보다 높았거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늘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인구는 늘었다 줄었다 당연히 증가하죠. 그죠? 그런데 2019년 3월에 특별 추계할 때 이미 그 해에 출생에서 사망을 뺐더니만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2015년 추계에 따르면 2029년에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2019년에 했잖아요. 10년이 앞당겨졌어요. 이렇게 통과한 거, 역방향 부딪힌 거를 우리 데드 크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저게 원래는 2029년에 나올 거라고 봤는데 저게 2029년에 나온다 하면 지금 생각해도 앞으로 8년 남았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될 거 골치 아프고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조금 더 조정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근거나 정당성이 만들어지는데 할 때 2019년 이미 벌써 벌어졌어. 이미 이제 상황이 된 거야. 한국 인구는 늘어나지 않아. 라는 게 이제 확정적으로 경고가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인구 감소 국가에 진입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진입한다가 아니라 이제 진입했어요. 그럼 이제 자원 배분부터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상황 이후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인구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마이너스가 10년 이상 앞당겨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체제들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세대 부조를 근거로 만들어진 각종의 제도가 세대를 부조해 줄 수 있는 후속 세대가 선배 세대를 밀어주는 방식으로서의 바통들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설명력이 아무 설명력이 없다고는 표현 못 하겠습니다만 많이 줄죠. 희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프였고요. 그래서 2020년에 또 정례 조사는 해야죠. 15년에 했고 20년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건 당연히 2020년이니까 50년짜리는 2020년부터 2070년에 걸쳐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쭉 그렸겠죠. 이때 또 충격적인 결과가 또 하나 나왔어요. 원래 자연 감소가 발생해도 전체 인구는 보통 5, 6년 이상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제 유입 때문에 그래요. 이민이다, 다문화다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조금 적은데요.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국가 안에서의 자연 증감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일본 같은 경우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총인구 늘었어요. 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인구는 늘어났죠. 우리도 아까 얘기한 19년에 자연 감소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도 한 2025년까지 총인구는 늘어날 거야라고 봤어요. 그 2019년 특별 추계에서도. 그런데 2020년에 추계해서 2021년에 결론을 내니까 또 그 해에 2020년 그 해에 대한민국은 총인구도 최초로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 증감에서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총인구 감소, 다른 나라들 보통 짧으면 6, 7년, 길면 2, 30년 이상 시간이 걸렸던 것을 한국은 2년 만에 또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 감소 국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인구 구조는요, 이렇듯 변곡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산 가능 인구예요. 만약에 인구가 국력이고 우리 전쟁할 때 생각하면 되죠. 옛날에 전쟁할 때는 군인들의 숫자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인구 이퀄 국력 뭐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이른바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생산량이 높고 부가가치도 많으니까 당연히 부국이 되는 거야라는 이제 그런 그 논리성을 갖췄죠. 그래서 한국도 계속해서 생산 가능 인구 늘어왔습니다. 엄청난 후속 인구들이 계속 태어났던 거죠. 근데 2018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최초로 줄었어요. 2018년부터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줄었을까? 이렇게 줄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 표에서도 나옵니다만, 전입 인구는, 그러니까 15세로 들어가는 친구는 30만인데, 나오는 사람들은 80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0만, 한 해에 50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즉, 인구가 국력이고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 펀더멘털이라면, 이 지지대가 붕괴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021년 작년에는 55년생부터 시작하는 한국의 베이비 부머가 더 이상 정년 제도를 받지 못하는 65세에 진입을 했어요. 동시에 65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주도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만 서울에는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탑니다. 아시죠? 예. 그게 때문에 좀 논쟁이 많잖아요. 뭐냐면 이제 활동 인구에서 보호해야 될 이제 인구로 빠져버립니다. 예. 사회 전체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한 해 80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까 1,700만 있다 그랬잖아요. 20년 구간에. 이 사람들이 2021년부터 이제 퇴장 인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받아갔던 분들보다 굉장히 왕성한 사회활동을 고도성장기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형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내요. 대신 더 많이 타가겠죠. 그죠? 즉, 대부분의 이 베이비 부모들은요, 연금의 만액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만액이라 하면 20년 이상은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도 가장 높은 부치로 놓게 되면 지금 뭐 80만 원 받아간다고 지금 굉장히 큰 위기다고 얘기하는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받아가는 수준은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또 맞벌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국민연금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받아간다고 봐요.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소득도 당연히 비례되니까 100만 원 낼 때의 9%랑 500만 원 낼 때 9%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65세부터 이제 받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그나마 65세 이후부터 받아도요, 당장 이제 돈이 있으니까 뭐 소비적으로 이렇게 쓸 가능성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밑에 옆에 있는 거죠. 2031년이 되면 이분들이 75세에 진입해요. 75세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유병 노후에 시작되는 분기점입니다. 실제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요, 75세 이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러다가 75세 이상 접어들면요, 84세의 평균 수명대까지 10년을 보통은 유병으로 아파서 보내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유병이 되면 이걸 이제 복지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소위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을 줬죠.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하게 만든 게 2006년도에 한국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노령 때문에 발생하는 그 소위 질환들을 보험장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별도로 빼가지고 하나의 맞춤 보험을 만들었는데, 요거 10년 만에 적자 났어요. 근데 베이비붐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거든요. 75세.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이제 시작하는데 이미 이게 마이너스가 나버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지금 그래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내주고 있어가지고 계속 플러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대신 정점까지 갔다가 고갈되는 속도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나머지 이 보험은요, 다 적자 전환이에요. 작년에 건강보험은 반짝 플러스를 났는데, 플러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갔거든요. 병원을 안 가가지고 반짝 흑자를 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를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65세예요.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야 이제 아프기 시작할 거거든요. 막 치매 같은 것들도 그때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상황 우리가 보장할 수 있냐라는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죠. 자, 한국 사회는 많은 위기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꼽아서 볼게요. 하나가 이제 성장의 문제,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의 변화의 문제, 세 번째가 이것을 떠받쳐줬던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의 문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을 전형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가도 낮아지고요, 성장도 낮아지고. 최근 상황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최근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도 하고 또 국제 곡물가들, 유가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눈앞에서는 당장 인플레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위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도 많이 풀었어요. 시중에 쉽게 얘기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많은 상황이라 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굉장히 적어졌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요거는 단편적인 얘기고요. 요게 일단락되고 나면 추세적으로는 저성장이다, 바로 디플레로 넘어갑니다. 즉 성장의 폭이 넓지 않아요. 자,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너무나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왜? 저거는 돈을 사람들이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금리가 낮다는 얘기니까 돈을 안 쓴다는 게 돈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값을 없애버리면 돼요. 어떻게?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금리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면요. 돈 막 빌려야 돼요. 왜? 돈을 1년 후에 100원만 갚아도 되는데 지금 얼마를 주냐면 103원을 줘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3원만 먹고 100원 주면 돼요. 그 정도로까지 돈을 쓰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쓰는 상황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거조차도 싫다라는 거죠. 그거조차도 싫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까, 역동성이라고 이런 건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식은요. 돈만 풀면 돼요. 돈만 계속해서 풀면 됩니다. 풀어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와의 접점을 넣어버리면요. 이거 돈 푼다고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내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염려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성장은 되지 않는데 물가는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12%밖에 되지 않는 서울 수도권의 공간에 현재 인구의 52%가 살고 있습니다. 또 감각이 없나요? 뭐 숫자라서?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12%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서 52%가 산다는 얘기는 12%의 공간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양은 제한적일 텐데 52%가 이걸 다 원하거든요. 그러면 수급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가격은 뛰겠죠. 그죠? 이 사람들 계속 가지려고 하면. 이게 대표적인 게 집이에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필요해. 그러면 공장에서 찍어내면 돼요. 근데 집은 찍어낸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없으면 아까 둥지가 없으면 알을 못 낳는다 그랬잖아요. 이 둥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이 둥지 때문에 떠날 수는 없어요. 왜? 둥지는 없어도 먹이는 여기 있거든요. 그죠? 교육과 취업이라는 소위 근로,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서울 수도권이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 때문에 청년들, 지역의 청년들은 끊임없이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15세부터 24세의 청년들 특히나 육지로 많이 넘어가죠.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보다 본인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서울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비교 우위에 대해서 본인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즉 먹이가 거기 있고요. 먹이를 좀 좋은 걸 하다 보면 둥지도 마련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12% 공간에 52%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전입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죠? 자, 아파트 값은, 집 값은, 서울 집 값은 뭐 아마 상상 못할 것입니다. 뭐 1, 2년새예요. 한 5, 6억 뛰는 거는 보편적이에요, 요새. 근데 여러분들 20, 30대가 1, 2년 동안 월급이 5, 6억 뛰나요? 안 뛰잖아요. 즉, 소득은 뭐 좀 늘어난다고 치죠. 조금 늘어나는데 지출해야 될 물가는 이렇게 늘어나죠. 저기 안 맞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으면요 성장이 안 돼요. 또 성장을 잡으면요 물가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정반대 정책이거든요. 절묘하게 조절을 하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수도 서울은 이게 진입이 됐어요. 그 결과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둥지가 없는 서울을 떠나서 그러니까 경기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먹이 때문에 멀리도 못 가요. 먹인 여기 있으니까. 그죠? 즉 직업과 주거의 공간이 끊임없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후속을 낳거나 하는 이 선택을 굉장히 꺼려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0.81명은 평균치입니다. 그죠? 저출산 고령화의 평균치예요. 근데 평균치라는 거는 늘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기 서울은요 0.63명입니다. 가장 낮은 도시 베이스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17개 지방 광역단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구의 한 1,000만 가까이 살잖아요. 경기도 0.63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0.7 정도 가까이 나와요. 근데 전라남도는 1.02명입니다. 여기서 막 올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 까먹어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 평균이 이제 0.81이에요. 자, 이제 이쯤에서 인구 구조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출산 고령화는요, 인구 변화의 결과라 그랬죠. 표상입니다. 결과인데요. 이거가 왜 이렇게 심각해지냐 하면 바로 전라남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서울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라남도에 그대로 있으면 1.02명을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이 서울에 오는 순간 0.63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이 두 개의 연결만 막아버리면 사실상 0.81의 평균치는 앞으로도 공고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 친구들이 끊임없이 서울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저밀도 지역에서 고밀도 지역, 인구입니다. 인구의 저밀도 지역에서 고밀도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취업과 교육 때문에 당연히 이동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야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쪽 공간에 가면요. 하나같이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넘어가요. 이게 다 저출산이 됩니다. 이걸 이제 막아야 돼요. 즉 뭐죠? 인구 문제의 본질은 그래서 자연 증감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는 자연 증감의 문제고요. 즉 사회 이동, 전출과 전입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먼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관리하는 게 사실은 당면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구 추계는 1.02명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으로 50년 동안 1.02를 낳을 거라고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중에 30%는요, 통계상 30%는 주민등록상 적은 전남에 두고 있는데 몸은 서울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통계는 이 사람은 어디 있다고 감안하죠? 당연히 주민등록의 적이잖아요. 행정이잖아요. 몸은 서울에 있지만 이 사람이 몸에 서울에 있는지 뭐 수원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교부세도 주고 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명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적과 몸이 다른 친구들. 그래서 보통 이런 비중이 젊은 친구들은 한 30% 가까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실제 그렇잖아요. 뭐 잠깐 가는데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까지 파고서 오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잘 안 가죠. 이것들이 사실은 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0.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더 낮춰야 됩니다. 왜? 1.02 중에 30%는 실제 0.63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상황까지 반영하면 사실상 앞으로의 인구 추계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자연 증감을 반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지 않도록, 즉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저밀도 지역의 사람들이 굳이 고밀도 지역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인구 정책이라면 그게 인구 정책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막 고밀도죠, 그죠? 고밀도면 저출산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저밀도인데 고출산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죠? 여기에 있는 0.3%, 그러니까 30%의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눈앞에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후속 인구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기에 서울에 다 있어서 갔는데 내 거는 없네. 그럼 다시 내려와야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인구 정책은요, 돈 주면 애기 낳을래요 이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을 뭔지 물어보고 그 친구가 원하는 아까 먹이면 먹이, 둥지면 둥지, 그죠? 알이 잘 클 수 있는 기반 상황이 기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눈앞에 당면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사회 이동을 적절하게 정책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은요, 일본 건데요. 전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그래서 30%의 유령 인간, 투명 인간들을 통계에 반영시켜가지고 뽑은 결과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1,800여 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파란 개가 900개 이상 찍혔어요. 이 파란 점이 어디냐?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50년 절반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 공식적인 통계라면 저렇게 절반 이상 줄어들면요, 2050년까지 안 갑니다. 2100년, 200년이 돼도 절반까지 안 떨어져요. 왜? 30%가 계속 거기 살 거라고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30%가 어디 있다 그랬죠? 다 도시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빨리 지방의 소멸이라든가 한계화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도 한 장이 굉장히 큰 반향을 낳았습니다. 밑에 써놨죠? 이 지도 한 장이 2015년 당시 아베 정부의 정책 방향을 180도 선회시켜버립니다. 왜? 저 파란 지역들이 집권 보수 자민당의 텃밭들이에요. 이 텃밭인데 인구가 없어요. 2050년이 되면 소멸지역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자기 뽑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못 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저 지역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에 쏟아붓던 자원들을 막 저쪽 지역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의 본질, 즉 자연 증감보다 사회 이동에 방점을 찍는 정책으로 이제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잘 알죠. 화살 3개 얘기 많이 들었죠. 아베노믹스 얘기할 때. 뭐 재정, 금융, 성장, 이건 뭐냐면 전형적으로 큰형들 잘 키워가지고 큰형들이 돈 많이 벌면 그 돈들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작은 동생들한테도 갈 거야. 그래서 조화롭게 잘 살 거야. 그러니까 큰형들, 대개 보면 수출하는 기업들, 대기업들, 그 다음에 주력 기업들 있죠. 이쪽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그들이 돈을 벌면 임금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고 이게 쭉쭉쭉 돌아서 내수 경제 전체가 좋아질 것이야라는 이른바 그러니까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쓰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도 하나 벌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파란 지역이 사라지면 자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바뀌어요. 보수당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지방에서 고용을 늘리자 얘기하고요. 갑자기 청년을 챙기자 막 이럽니다. 청년이 나라의 기둥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원래 보수나 고령 측은요, 제론토크라시라 그래가지고 인구 집단이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베이비붐 포함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에서도 되게 보수 이쪽은 고령화 정책들에 대해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걸 쓸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써왔던 정부가, 일본 정부가 그 지도 한 장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인구 이동을 막아라, 직업과 주거를 완성하자, 뭐 내수를 키워야 된다, 지역을 부활시켜야 된다, 특구를 만들자, 지역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내려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힘센 야당이 있었다면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저거 다 우리 건데 왜 얘네들이 쓰지? 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나하나 보세요. 지방고용, 지방이주, 청년직주, 지역부활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두 번째 지방이주인데요. 연간 10만 명의 이 사회이동을 막자라는 정책을 소위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 그러죠. 핵심 전략으로 잡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그렇죠? 맞죠? 도시에서 농촌으로 반대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4만 명을 늘리겠다. 아까 얘기했죠? 고밀도 지역에 사는, 서울에 왔는데 내 건 없네 하는 친구들을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 청년 시골 파견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자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4만 명을 늘리자가 나왔고요. 반대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제 줄이자. 그러면 결국 10만 명이 남게 되겠죠, 그죠? 이런 구조를 펴기가 시작하는데 실제 이 성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작년에 그래서 최초로 감사원에서 아까 얘기한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추계를 했어요. 즉 사회 이동을 넣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저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100년 후가 되면 한국 인구는 1510만까지 떨어집니다. 기존의 우리 인구 추계에 따르면 100년 후가 돼도 1500만까지 안 떨어져요. 한 3000만 이 정도 유지할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30%의 사회 이동을 넣어버리니까 실제 소멸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 나오죠. 피라미드 보세요. 2047년 한 세대 후가 되면 말도 안 되게 역삼각형이 나오죠. 가분수가 되죠. 이 가분수는 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은 30년은 가분수의 수준도 아니라 가분수 자체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지역별로 보세요. 빨간 지역이 소멸 지역입니다. 17년은 그나마 조금 파란 지역들이 좀 있죠. 근데 47년에는 일부 광역 빼고는 다 빨개지고요. 뭐 111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이동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이동을 아까 30%의 유령 인간들을 내버려두면 굉장히 심각한 소위 후폭풍을 만들어낸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됐죠. 서울 보세요. 이 추산, 즉 일본이 정책을 변용시켰던 그 모델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한국은요 2117년 되면 서울 인구가 262만까지 줄어듭니다. 빨간 지역일수록 심해지는 거죠. 보시면 성북, 강북, 노원, 영등포, 관악, 광동은 이미 앞으로 한 세대 후 47년이 되면 소멸 위험 지구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다 연결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2117년이 되면 소멸 안 되는 지역은 연계죠.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조차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그 공간,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이 공간조차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빠집니다. 경기예요. 경기는 어떨까요? 경기는 재미난 게요. 결국 먹이와 둥지가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 이제 제주니까요. 제주도 사실은 다음 보여줍니다만 같은 사례인데 인구가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다음 세대까지 늘어나는 유일한 동네가 경기하고 제주입니다. 보시면 경기에 파란 지역들 있죠.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요. 즉 2067년까지 인구 증가 예상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삐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들 인구가 어디서 늘어날까요? 바로 주변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서울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잔류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 파란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먹이와 둥지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저 지역은 또 출산율이 되게 평균 이상으로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답은 너무 나쁜 것이죠. 제주 한번 볼까요? 제주 다행스럽게 사회 전입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주 출산율 굉장히 낮죠. 0.98인가요? 작년에 96이죠. 96까지 떨어졌습니다. 1명 안 돼요, 이제 제주도.
근데 제주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육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분들이 또 20, 30대의 젊은 인구들의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출산율도 0.9라는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수치를 유지하는 동네. 물론 뭐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새로운 사회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해서는 인구 구조 자체로는 지속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2047년 한 세대 후가 되면요. 당장 소위 제주부터 심각해지고요. 그다음 제주 서귀포가 똑같이 재미난 것은 제주시가 충격은 먼저 시작되는데 반향이죠. 반향은 서귀포가 더 커져요. 제주에 사시는 분들 알죠? 그 두 개의 차이. 예, 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파란데요. 그다음 굉장히 나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서울의 평균치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균치하고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동네가 있어요. 뭐 다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보면 뭐 풍요지표 1위, 행복도 1위, 노동자 수입 1위 뭐 이런 동네입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정부가 행복마을이라는 타이틀을 준 동네예요. 밑에 있는 숫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하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해도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동네에 살고 싶죠. 그죠? 저도 살고 싶어요. 저는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저런 동네는 출산율도 높아요. 예. 재미난 거는 저쪽 파란 지역이거든요. 저쪽 파란 지역은요. 일본은 중간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죠? 산들이 있어가지고 전형적으로 저쪽은 못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1년에 6달이 겨울인 동네예요. 겨울이 많은데 어떻게 경제활동이 발생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런 동네입니다. 토야마, 이시카와 후쿠이현 이 세 개 지역인데요. 제가 이제 사바에시를 갔었는데요. 1년에 6개월이 저렇게 겨울이에요. 근데 저런 동네가 살기 좋대요. 뭔가 좀 매칭이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복잡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도시의 전형에서 행복 도시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리 지향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계가 찾는 명물이 시찰됐고요. 여기 시장이 유엔에 가가지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까지 불러들였어요. 나도 가고 싶거든. 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저 동네에서? 왜 저 동네는 사람들이 모이고 안 떠나고 왁작지껄하게 하면서 출산도 나오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추운 동네에 살면서 뭘까? 이런 구조였었어요. 정리하면 여성이 웃지 않는 공간에서는 출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성이 경제활동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높다. 그럼 이긴 누가 보죠? 라는 거죠. 사회가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가 봐요. 그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슬슬 결론 내면 이런 것 같아요. 문제 해결형의 혁신 과제인데요. 옛날에는 모든 결정권, 예산권, 권한이라는 것이 소위 이제 하향화된 정책,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정책을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전달 체계도 중간에 중앙부처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역, 지역까지 이렇게 하당식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에게 하달이 됐다면 이제는 저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앞으로의 사회는요, 지역화예요. 인구 문제를 풀려면 지역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 가능해야죠. 비유하자면 지역 안에서 자생적인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소위 먹이와 둥지가 만들어져야 알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지역 주민, 지역화 안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위에 올려보내가지고 그것을 검증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았다면 더 많은 지원이나 응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 체계에 녹여내가지고 부가가치를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혁신들은. 성향들은 이런 것 같아요. 외부의 시선이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역의 발전 전략은요, 내부에서의 일부의 사람들이 그들끼리의 방식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곤란합니다. 이제 외부의 시선이 들어가야 되죠. 중립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청년이 들어가야 됩니다. 청년은요, 잘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실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어요. 협업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역시 뭐 공상만 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자,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지역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행복 조건이에요. 제주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두루 갖췄다고 봐요. 다 두루 갖췄. 사실상 한국이 가지고 있는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제주도만큼 저 세 개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도 드물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물밑에서 끌어당겨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런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가져가라. 인재혁명, 어차피 인구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줄어든 인구가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인재로서 키워야 되고요. 그 인재가 활동하는 결과를 과거보다 더 많은 생산성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결국 생산성의 혁신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지역이 잘 살아서 인구 문제를 해결한 거는요.
전 세계의 공통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방제 국가들이에요. 즉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한 국가들, 즉 자치분권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일본의 스사이트 5.0이라는 국가 성장 전략, 메리칸을 만들어냈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만들어낸 위기라는 것을 기회로 돌리기 위한 자기네들의 자원의 재구성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국도 이 방식대로 가져야 되겠죠. 왜? 한국도 한국만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나 특화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버릴 게 아니라 이것들을 방치됐거나 소외된 자원들과 결합시켜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그래야 고용 창출과 지역 회복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도 한 공간 안에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행정 부분에서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사회 혁신적인 접근이 전제될 때 어쩌면 위기라는 것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 결론이 저는 바로 제주 스타일 혹은 제주다움 혹은 제주주의, 제주 스타일이죠. 이런 것들을 제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중앙이 만들어낸 거 혹은 선진국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닮아오자, 배워오자. 아니요. 이미 한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지 못하는 경로를 혼자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어젖혀야 될 새로운 과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사회입니다. 이걸 풀 수 있는 방식들, 결국 로컬리즘, 바른 말로 지역화의 장점들을 끄집어내서 이 건강한 지역 안에서 아까 유령인간, 투명인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네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제주도는요, 제주도만의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계조차도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제주도의 가령 쓰레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예, 뭐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계일까요? 딜레마일까요?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이거야말로 혁신적인 문제를 해결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을까요? 지역을 더 잘 살게 만드는 제주도만의 특화된 방식으로서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죠. 즉 방치된 자산 혹은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자원들을 일단은 다 꺼내놓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할 건데 인적 자원이죠.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게 성공해야 나한테 이익이 돌아온다는 당사자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왕왕 이렇게 관심을 있다가도 이게 계속 가려면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의 뭔가를 녹여 넣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우리 주식회사처럼 자본금을 넣는 방식이에요. 그럼 가장 좋죠. 우리 시민 주주 활동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당사자성을 넣어야 그 문제가 갈등이 생기더라도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것들 조율해낼 수 있는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넣고요. 그것만 치고도 안 된다면 외부에 아까 얘기한 기획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청년들 뭐 전입해 온 사람들 마찬가지 개방적인 흡수 자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아이디어도 왜 나무는요 나무밖에 못 봐요. 숲을 못 보거든요. 그런 시선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돈 못 버는 지역 활성화는 필요 없습니다. 돈 못 버는 지역 활성화는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걸로 충분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돈 버는 지역 활성화, 즉 사회 문제를 풀어내는데 영리적 방식으로 풀어내야 돼요. 공공성이 좋으니까 효율성은 버리자. 아닙니다. 둘 다 챙겨야 됩니다. 둘 중에서 거듭 강조하자면 공공성보다 오히려 영리성, 효율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익이 있어야 사람이 몰려들고요. 사람이 몰려들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협업과 소위 협치의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정부만 할래? 시장만 할래? No. 이젠 같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치 비전을 갖춰야 돼요. 제주도만의 50년 비전, 계획, 그림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산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행정의 지원들도 있어야 되고요. 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이 협업의 공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구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많은 변수들이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또 단번에 한다고 또 바로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 어쩌면 이미 우리는 가랑비 속에서 흠뻑 젖어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요. 완벽하게 젖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조금이라도 가성비가 좋은 시점에 소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개방적인 협의와 대화와 도전과 실험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